사실 고통이라는 게 당사자가 돼봐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잠시 그 국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문제를 얘기해도 잘 뭐 얘기가 많습니다. 뭐 장관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때 했던 얘기가 당신이 목발 몇 년 한번 짚어본 적이 있냐? 휠체어 몇 년 타본 적이 있냐? 그 휠체어도 한번 안 타보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저 여기 오면서도 또 피상적으로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강제 입원을 당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비참하다는 생각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대한민국에서 이런 희생자를 만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이 현상을 얘기한다면 정신질환 환자를 가지고 돈벌이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거고 그 돈벌이 때문에 합법을 가장해서 이런 인권 위기임이 벌어지는 거 맞지요. 좀 더 솔직하게 제 주변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몇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 하나 했는데 아주 실명으로 까도 되겠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고 매우 유능한 친구입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정신과 의사 교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기는 교수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원에 가서 그 심판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다는 입장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자기네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강제 입원시킨 걸로. 그러니 그거를 벗어나는 방편으로도 어느 쪽에서건 법관 앞에서 강제 입원을 유지해야 되는지 또는 강제 입원을 실시해야 되는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강제 입원하는 병동을 가진 의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반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자 한번 입원하면 돈벌이가 됩니다. 짭짤합니다. 그리고 그 짭짤한 데는 뇌물 구조들이 있습니다. 뭐 응급 무슨 구조단도 짭짤하고요. 뭐 여러 구조가 또 짭짤하죠. 이렇게 예산을 늘려놓으면은 복지부 공무원들 중에 일부도 짭짤하고 여러 짭짤한 조직이 지금 이 법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언론에서 수차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여기에 모인 이 모임이 이 견고한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그런 외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가 한 1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10분이 할애를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하셨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지원 또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으로 또 일하고 있고, 또 저도 이렇게 정신장애인들의 이렇게 정말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그 힘들고 또 뭔가 우리가 부당한 일을 그동안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또 그것들이 그냥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고 그런 사이에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최근 통계만 해도 뭐 45년 이상 입원 또 아니면 요양원에 있는 분들 뭐 40년 있는 분들 뭐 35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늙어가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 인간다운 삶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이 점점 고착화 돼가고 또 언론에서는 한번 이렇게 왕창 보도하고는 그 다음에 또 몇 년 가버리고 그
그다음에 또 보도하고 또 몇 년 가고 정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안 하고 뭐 이런 상황들 이게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법률가로서 여기 또 조금 있다가 많은 법률가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서 법적인 문제는 우리 그 실제로 이제 소송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우리 김명철 변호사가 간단하게 그 쟁점 위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만 이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건 뭐 이렇게 다투갈 문제들이 아니라 국제법에서 이제 강제 입원, 강제 치료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다른 장애가 없는 사람하고 동등하게 법적으로 대우하라는 거고 동등하다는 거는 말 비장애인, 정신장애 없는 사람도 갖다 그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이라면 동등하게 정신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비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 정신장애인도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이런 원칙이 세워졌거든요. 그 밖에 구체적 원칙도 있고 또 외국의 판결은 심지어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하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아예 판단을 내려놓은 이런 그 캐나다 판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건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전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일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확산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를 누리고 똑같이 인권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철 변호사가 잠깐 나와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어차피 이 정신보건법과 그리고 특히 핵심이 되고 있는 그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 부분은 이제 이미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넘어가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예전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특히나 법률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집 33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한참이나 있다가 이 정신보건법이 1995년 말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이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지금 거의 20여 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가 없었는지 아니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 준비가 안 돼서 이게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신보건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7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그냥 그 정신과 진료 과정에 대한 거고 나머지 6개가 전부 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모두 다 각하라는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이 법이 정말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가지 않고 이게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번 모두 그러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살펴보니 그 표 제일 아래 보면 2001 헌마 433 사건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판단된 게 2001년 11월 29일 날 선고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만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9명 재판관이 모두가 이렇게 그 평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낸 사건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 그 뒤의 사건들은 그 판례를 그냥 뒤따라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각하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뒤따른 판결들입니다. 그럼 그 사건에서는 왜 이렇게 더 판단하지 않았나 살펴보면 그 다음 쪽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사건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법 말고 다른 쟁점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9명 재판관이 전부 다 판단을 해야 될 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판단 부분은 이제 그때 당사자 분은 이혼 소송 과정에 있던 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년인
동의로 강제 입원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해서 내가 부당하게 강제 입원이 됐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면 그 강제 입원된 그 입원 행위에 대해서 다투면 됐지 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는 바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강제 입원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사건에서의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 어쨌든 이 정신보건법 제24조로 인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서는 그 강제 입원 자체를 다투고 혹시라도 이 24조가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퉈라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절차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절차도 여기 있는 당사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퇴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퇴원 그 청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밝히면서 정당하게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 제24조에 대한 위헌 판단이 이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는 어쨌든 이쪽의 문제를 다 한번 저희가 최소한 시도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대로 강제 입원한 것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24조를 한번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24조가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이 24조의 위헌성 자체를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론 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변호사 시절에 어느 대법관님이 쓰신 판결문에 다른 동료 대법관들이 헌법 정신에 무딘 것을 하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번 우리가 헌법 재판을 하면서 부디 지금 헌법 재판관들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심리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로부터 지금 있는 헌법 재판관들의 헌법 정신이 묻은 걸 탓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용인정신병원에 몇 명이 현재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2,000명이요. 몇 명이요? 2,000명. 2,000명이요? 3,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입원 환자는. 2,5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아, 요번에 2,000명을 됐습니다. 몇 년에 갔죠? 아, 네. 2,000명이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관을 하고, 여관만 하더라도 아주 짭짤하지요, 이런 게요. 사실 대표적으로 용인정신병원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유지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고,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의 이용표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준비도 또 많이 해주셨는데 가능한 대로는 좀 줄여가지고 오늘 문제점을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뭐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 끄는 데가 예, 하여튼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당사자분들 뵈니까 요즘 최근에 이렇게 자주 만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운 날씨에도 계속 하여튼 이런 의미 있는 또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이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이제 제 개인적인 뭐 경험하고 이렇게 저도 결부를 시키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샘솟는 집에 맨 처음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가장 놀랐던 거는 어떤 거였나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 제가 근무하는 샘솟는집 우리나라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3개월 후 정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어디가 계신가? 하여튼 그 생각을 되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정신보건법이 그 9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생각을 해도, 야, 이 법 이렇게 주면 한 10만 명 정도는 아마 이렇게 옆에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법의 구조상 10만 명까지 감금을 계속 하는 것들이 저절로 굴러갈 수밖에 없고, 저 법은 정말 빨리 폐지하든지 바꿔야 된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정신보건법이 단지 24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제 이제 저는 지역사회 생존권 연대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 지역 강제 입원뿐만 아니라 강제 입원을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마저도 이렇게 박탈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실제 이런 생존권 박탈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는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정신장애 법제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될 건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신보건법은 권리에 관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2항에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2조 3항에는 미성년자에게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이 법의 문제가 그대로 보입니다. 치료와 보호의 장에 들어가 보면 보호 의무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자의 입원, 이렇게 실제 보호와 치료가 프로그램으로 가면 아까는 권리였는데 이제는 강제 입원을 당할 의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런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정도가 정신보건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원래 제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으실 텐데, 지금 3명의 의원이 발달장애인법에 이제 법안이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곧 아마 통과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권리를 규정하고 있냐면 앞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평생교육, 고용, 여가, 체육, 문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인도적인 보살핌을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료 혜택과 재활치료, 종교의 자유, 지역사회 활동 참여,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이라든가 뭐 하여튼 제가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정신보건법의 권리 규정하고 이거 자체로만 봐도 이게 법이 많이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제공될 것인지, 여기 아주 세세하게 발달 재활 서비스, 전문 병원, 치과 진료, 의사소통 지원, 전문 행동 지원, 실종장애,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라든가, 직업 소득 보장, 주거와 돌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아마 이 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법들이 적당히 이렇게 절충해서 되겠지만, 실제 그 내용들의 핵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새 의원이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보건법의 규정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표 하나로 이제 압축을 해드리면은, 정신보건법은 치료와 보호의 권리라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강제 입원까지
강제 입원 그것도 강제 치료도 아니고 강제 입원 치료를 받을 의무로 이게 전환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생존을 위한 권리는 거의 소극적으로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지역사회 생존권은 박탈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대충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10년 자료에 보면 80%는 강제 입원이고 10%는 이제 자의 입원인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난 주에서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검 변호사님께서 증언하신 바에 의하면 나 강제 입원 당하고 있으니까 꺼내달라는 핸드폰을 받고 찾아가면 입원 기록은 자의 입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이 95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돼서 9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된 이후에 정신병상은 그 당시에 28,000 병상이었었는데 2010년에 75,000 병상이 됐다가 2011년에 8만을 돌파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정신보건법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장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감금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갔다는 것을 이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정신의료기관이 84.2%, 빨간색이 84.2%,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사립정신병원이긴 한데, 정신요양시설이 15.7%,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1.2, 0.8 두 개 합치면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여튼 정신보건 관련된 재원의 98%는 이렇게 장기적이고 대규모 감금시설로 가고 있고 2%만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기관당 입소 정원들은 보면 이게 이제 가장 국립정신병원이 가장 모범적이에요. 가장 대규모 관건 638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립사립이 거의 300명 전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도 이제 239명 정도 이렇게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장애인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장애인복지법은 30명이 넘는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지역에 가면 이 노란 색깔이 이제 국가가 이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보건법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늘려왔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국회에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입법 과정이 때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복지부나 의사단체들이 주장했던 거는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병원에 안 보내고 지역사회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 예산이나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이제 갔던 걸로 같은데, 실제 나타난 거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의료관 병상수는 같이 상승을 하고, 우리가 실제 제가 정신보건센터가 사람들을 강제 입원시키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003년하고 4년 사이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입원 병상이 갑자기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싶으니까 그 다음 달에 아마 간판을 딴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은 이게 간판 이게 쉽게 못 바꾸지만 이게 병원은 또 사회복지가 다른 게 간판하고 이렇게 근무자만 바꾸면 다른 병원으로 금방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정신보건센터가 병원 사람을 밖으로 빼온 거는 6개월간 제가 세계 딱 2명이었는데 지역사회 사람을 병원으로 입원시킨 거는 49명, 요 실증적인 자료를 그때 서울시에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이건 중요한 표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2007년부터 노란 색깔이 입원 진료 인원입니다. 2007년부터 입원 진료 인원이 맥시멈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감금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부담금 정부가 여기에 지불하는 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번 수가가 올라간 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이 옛날보다 더 오래 있는 거 이 두 가지로 해석이 하여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신건강정신법하고 중독관리법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내년 초에 아마 이게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 표가 그 법이 왜 만들어진지 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 가두어서 이제 입원 병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정신의료기관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법으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 사이트에 가면 수건 사업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두어서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가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계에 달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여튼 큰 고민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정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권리들을 다 박탈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뒤에 법 개정 방안에서 다시 말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표는 그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이 하부 전달체계 전체가 의료인들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죠. 그래서 메뉴에 가면 그 국립정신의료, 국립정신병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사업지원단, 뭐 지방, 그다음에 또 하단에 가면 보건소 이렇게 해서 이 법들에서 일반적으로 저같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관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잘 나오지도 않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뭐 돈이 왜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가? 요 하나의 표로 이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아까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도 그 지금 현재 수급을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수급자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지역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고 가족들한테 케어 부담을 다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중앙정부가 8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2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뭐 안양시가 있다면 요 2를 다시 8대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또 8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원 비용이 가장 싸게 들어가는 그 되게 큰 비용인데도 지방자치단체 거의 부담하지 않는 비용이 되어서 너무나 쉽게 저는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의료급여를 포괄로 내려보내고 지방정부가 다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 문제가 지금처럼 뭐 하여튼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묻지 않고 무조건 돈을 부담해주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건 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100%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정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대주고 입원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주도록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의료급여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뭐 정신보건 만들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전혀 의료급여법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이 의료급여를 고치는 개정도 같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아까 실제 좀 상황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한 적어도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외국 제도들을 보면 여기에 머물면서 강제 입원이 정말 필요한지를 인권적인 절차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면 병원에서 병원 의사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상의 여러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혁 방안은 지금 전에 두 가지로 이렇게 정신보건법 15조, 장애인복지법 15조를 개정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및 재활시설 및 거주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하고 그 규정에 맞게 최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법은 비자발적인 입원이나 치료 절차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남겨두는 방법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이의 사회복귀 관련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보내고 의료기관이나 인력에 관한 내용들을 의료관련법으로 보내고 정신보건법은 뭐 지금 현재 뭐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뭐 하여튼 것들과 비자의 입원에 대한 절차들 이걸로 이제 법원의 판단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남겨두는 하나의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제 지금 발달장애인법처럼 정인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더 이상 의료법이 아니라 하나의 복지법으로 이 시설 규정, 비자발적인 입원, 치료 절차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은 폐지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중간에 있던 정신보건법은 없애고 정인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법률로 사회복귀 관련 사항과 비자의 입원 절차들을 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법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건지에 집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장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에 있어서 현재 유일하게 적용되는 거는 지금 강제 입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소원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국회 김용희 의원께서는 직접 개정을 주도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해주셨는데 개정의 내용은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강제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환자가 또는 보호자가 또 누구라도 그 사람의 강제 입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적어도 판사 앞에서 그 강제가 적절했었는지를 심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라도 보장을 받는다면 우선은 그 인권 유린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김용희 의원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 주시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밖에 선진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관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법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기 교수님께서 시정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 사건이 아니고요. 다른 사건에서 어떤 분이 그 재판부에다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나의 처와 아내와 나의 아들이 정신과 의사와 결탁해서 감금시키고 내 재산을 전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다 뺏긴 소송, 등기부상 소유권이 넘어간 그 부동산에 대한 찾겠다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간곡하게 말씀하는 걸 보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고노영 변호사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제가 한 20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인하대학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고노영 변호사를 만나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본인이 소송을 뭔가 헌법소원하고 시작하려니까 겁이 난다는 거죠. 이 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하대학의 리걸 클리닉 센터라는 학생들 수업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리서치를 하게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지금 우리 권 변호사님 용기를 얻고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혹시 섹스 볼런티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래전에 지체마비 장애인들 그 성문제 해결하게 되겠다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셨나요? 그거 안 보셨으면 별로 얘기가 안 되네요.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실제로 지체마비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배우로 나오셨고요. 그 영화는 외국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지체마비 영역에서도 이동권 문제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동권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OECD 가입한 지 이미 거의 20년인데 일단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 같은 데를 다니면서 느낀 바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상당히 달라졌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사회로 진입하려면, 이제 지체마비 장애 부분, 물론 정밀하게 신경 써야 되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었다는 거죠. 집어넣고 모두도 회피했다는 거죠. 가족도 회피하고, 사회도 회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도 회피하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전면에서 변호사님들이 나서실 것이고, 저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열심히 가르쳐서 변호사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기 교수님의 발언 같은 발언이 몇 개만 거듭되면 힘이 펄펄 솟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명숙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기정 발언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나오신다면은 좀 서수업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죠. 법을 떠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좀 더 강력하게 조사가 되고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니가.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정신질환의 강제입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면 좀 더 솔직하게 표현드리면 기분 나쁘다. 지금 여기서 놀고 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만약에 나오셨더라도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안 나오셨으니까 혹시 녹음이라도 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진환 교수님께서 또 지정 발언 또는 지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에 자리를 옮긴 지가 이제 약 2년 돼 가는데요.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약 11년간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연구도 깊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소송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떤 조언 그리고 이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와서 발언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존의 소송들이 왜 적법성에서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은 이제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을 넘어야지 이제 그 실체에 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왜 문턱을 넘었는지 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의 선례라든지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은 당연히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 권호영 변호사님 사건에서 권호영 변호사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관한 준비를 하는 데는 단순히 적법성 주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실체에 관한 주장 분석이 있으면은 재판관들께서 판단 주체들이 이 사건이 우리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보기엔 지금 적법성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 중에 상당 이유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 이유는 이거는 그냥 사회에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다 문제 제기하는 그런 소송 중에 하나구나라는 인식이 밑에 깔려 있지 않았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실체에서 부각시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문턱은 당연히 넘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걱정되는 것은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있는 것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선례가 있는 상태에서 뒤집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승기 교수님하고 얼핏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인권 발전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그제 헌법재판소 청구서 서면을 작성하신 걸 검토하면서 이렇게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렇게 중요한 인권 침해 법조항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이겨서 이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분명히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법률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사회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 입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그냥 약간의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법률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인권 침해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서 이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쟁점들을 들어서 이와 같은 법률, 이와 같은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 다음번 개정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입법자도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객관적으로 저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경험까지 이렇게 종합한 판단을 해볼 때 이 사건은 문턱을 넘는다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50% 이상 되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어떤 결정의 이유로서 끌어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 다음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건을 끌어오신 변호인단 여러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저도 홍승기 교수님과 함께 학교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전문가께서 직접 이렇게 발벗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음은 국립법재단 공감의 여명국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여명국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이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이번 이제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헌법소원 변호인단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가보고서 작업할 때부터 누누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실은 정신질환자들의 강제 입원 문제가 단순히 입원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 자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정신건강 그런 보건 체계에서 사실 입원 치료만이 강조가 되고 인신구속이라는 관점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간이한 절차로 그것도 이제 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신이 너무나 쉽게 구속이 되고, 또 계속 입원 심사를 하지만 그게 뭐 퇴원율이 2, 3%밖에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이제
우리 인권국가에서 벌어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이제 분노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치료의 부분도 물론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해서 강제 입원이 되어 한 그 정신병원에서 기약 없이 이렇게 보내줘야 한다는 것. 뭐 심지어는 뭐 몇십 년이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이제 제안은 이제 입원되는 그 시점에서 단순히 보호무자 2명의 동의와 또 정신과 의사, 그것도 사적인 병원에, 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그 정신과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만 입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뭐 법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신구속의 문제는 실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거쳐져야만 됩니다. 왜 범죄자들도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잡아가두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요. 또 거쳐서도 또 구속적부심을 받고요. 또 재차 이제 변호사에 의한 그런 조력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질환자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 타의 위험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인신이 구속이 되는 것은 실은 너무나 이제 사회 해악이 큰 범죄자에 비해서도 너무나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단계 바로 그 지점에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서는 헌법 12조 헌법 12조에서는 누군가의 인신을 체포, 구속할 때에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형사 절차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신 구속당하는 이 정신병원 감금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이거는 정신보건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언제 퇴원할 줄 알고 계속 입원 심사를 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면담을 해서 면접을 해가지고 퇴원 심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2-3시간 만에 1000명씩 이렇게 퇴원 심사하는데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퇴원이 필요한지 입원이 필요한지 검사를 합니까?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98%는 계속 입원이 되고 2%만 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혀 적절한 구제 절차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퇴원 단계에서가 아니라 입원 단계에서 그런 것이 제3의 기관에 의해서 면전에서 퇴원 여부,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영장실질 심사처럼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왜 극악무도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까지 제공하면서도 왜 정신질환자들은 아무런 자기 방어를 못한 상태에서 보호무자와 정신과 의사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입원이 돼야 됩니까? 이것도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가장 이제 강조가 이제 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홍승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번에는 이제 그 문턱 심판의 내용에 대한 심판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제 바로 문턱에서 이제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다 더 많은 이제 준비와 노력을 거쳐서 이번에는 그런 문턱을 넘어서 또 이제 심판의 그런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그런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고문이 떠올랐습니다. 고문.
어렸을 때 유관순 누나를 외놈들이 줄이를 틀고 막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네요. 그런데 지금 고문을 하는 자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띠면서 스스로는 애국심에 기해서 고문을 한다 이렇게 하겠죠. 이야기는. 또는 정의감을 위해서 고문을 한다. 그런데 고문은 그래도 기껏해야 한 달이나 두 달만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고문이 뭐 두 달 이상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데 우리 지금 강제 입원은 최소한 1년 뭐 몇 년 제가 본 것도 십수년의 환자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고문보다도 더 악마적 요소를 가진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분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린다면 저는 고문 기술자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률가로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주시는 백음자 변호사님께서 뭐 종합 겸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백음자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근호영 변호사님과 담배 소송을 한국 KTNG라는 담배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국적 기업인데요. 15년째 하면서 담배 회사가 악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정신장애자 문제를 또 연구를 하면서 담배 회사들은 중독을 시켜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악마거든요. 여기 정신장애인 문제 이걸 보면서 정신병원과 정신과 의사들 메커니즘 그거 먹고 사는 먹고 사는 사람들 많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역시 또 멀쩡한 사람 잡아 가다가 돈 뜯어먹기 위해 흑플기들이 이게 악마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엄청난 문제인데 장애인 문제 그동안 우리가 뭐 치매 노인 문제는 장애인 문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왜 정신장애인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렇게 현실이 도저히 뭐 헌법과 뭐 인신보호법과 온갖 국가인권위원회 무슨 국제인권규약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100만 명이나 그렇게 엄청난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다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이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거는 개인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상담을 통해 갖고 그 멀쩡한 사람이 자기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멀쩡한 사람을 보호자로 자칭해 갖고 그 아까 말한 정신병원에 신고만 하면 아까 그 응급구조단이 새벽이가 와갖고 남자들이 일단 제압을 하고 동물처럼 묶어갖고 일단 끌고 가서 감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수한 약물을 투여하고 나면 이제 완전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도 어려워지고 막 신체 부작용 그 약물 부작용이 엄청나게 되는 거 그리고 뺑뺑이 6개월 단위로 막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 막 외침 살려주세요 이러고 제가 옛날에 군산 성매매 사건 피해자들 한 평에 1.5평 쪽방에 갇혀갖고 몇 년간을 그렇게 이렇게 완전 성매매 강요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일기책이 있었어요. 군산 성매매 사건.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외침을 해도 보호자가 절대 안 해요. 여기는 완전히 보호자가 그런 수단으로 감금시켜버리고 어떤 다른 자기는 편안하게 살겠다 이기적이고 아니면 아까 말한 재산상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상당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 보호자 한 사람이 신고만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걸 버젓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문제에 24조 헌법소원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장 그 변호사님께서 국회의원 김용익 변호사 국회의원이 이제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일단 감금시킨 다음에 법원에 나중에 그게 적법한지 심사하는 거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전에 누구 신고 보호자라고 자칭하는 그 주민등록상 가족등록부상 보호자가 무슨 보호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보호자 아니에요. 완전 가해자고 인권 나가는 그 사람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사람을 제압을 해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단계부터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있으면 그 단계부터 이게 사람이 정말 정신과 의사는 누구가 제도적으로 와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상담을 해갖고 과연 이게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먼저 그 단계부터 해야지 신고 전화 한 통으로 와서 끌고 가는 것부터 이거 용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들어간 다음에도 심사하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물 투여.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정신과 약물 부작용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 그 10년간 정신과 약을 먹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자기 몸에 전기 고문 뭐 계속 이빨이 뭐 사가 내리고 뭐 온몸에 불이 뭐 타고 처음에는 이해를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이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신과 약물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니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들 침묵하고 있는지 이건 완전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 못하게 치료는 멈춰요. 카운셀링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완전 그냥 약물 시험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압을 해갖고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고 또 무슨 치료야 아까 가다 버리고 바깥도 못 보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두 발 달린 우리 인간이 제일 우리 두 발 달린 인간이 걸어 다니는 우리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바깥에 저기 식물을 보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지 무슨 그게 맹상이 있고 무슨 그 우리가 햇빛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 유린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폐쇄 병동 다 없애야 되고 있을 수가 없고 약물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본인한테 보지도 않아. 그거 인체 실험도 안 해. 이거는 실험 제가 이걸 보면서 동물보호법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두 가지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그쪽 위원을 하면서 동물보다 못하다 이거는 동물보호법 처음을 한번 보세요. 동물에 관해서도 동물이 동물에 대해서 그 가혹한 행위를 못하게 돼 있고, 동물도 이렇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가중하거나 동물이 고통을 당하는 환경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멀쩡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 끌고 가는 단계에서부터 강제 입원시켜갖고 완전 폐쇄병동에 집어넣어가지고 약물도 완전 이건 정상적인 치료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100만 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지도 않고 지금까지 침묵한다는 보고서 제대로 한다 내지 않고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 또 이 기본적으로 이건 폐지하고 이건 전면적인 조사를 나가야 되고 왜 국민의 세금으로 보건복지부가 저런 인권 유린하는데 돈을 줘요. 요양급여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죠. 완전 지금 근본적으로 헌법소원 잘 되시고 공개 변론까지 가서 이거를 이슈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구인단에 변호인도 많이 보강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인 법적인 이슈로 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빨리 정신보건 폐지를 위한 이 공청회 열고 이게 대대적으로 헌법재판소랑 같이 이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좀 오랫동안 이 법에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권호영 변호사님인데, 지금 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만 하고 오래만 했지,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점을 더 많이 더 의미있게 짚어주시는 배 변호사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고, 지나가는 일반인만 붙들고도 이런 얘기하면 누구나 흥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그 뒤에 숨는 놈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쏙 도망가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 저 새끼 쩔룩발이야 이러고 싹 도망가고,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 어떤 새끼가 나를 놀렸어 이러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안 나오면 화가 나겠죠. 나는 이런 문제가 마치 한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이 서린 몇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쓸데없는 악을 쓰는 거라고 보일까봐 혹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에 정말로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소신과 학문적 자신이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하고 학문적 토론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뭘까? 또 우리의 주장을 어디까지 유지하냐 이런 걸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면 평소에 정신보건법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막 주장하던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잘 자리에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인권위원회인데 사실 인권위원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늘 발언하신 변호사님들과 또 아까 얘기한 제 친구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한편에서 주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
독한 뭐 치료약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합력 토론을 하는 기회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이 뭐더러 여기서 국민 돈 받아가지고 봉급받나 이런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더 바란다면 여기 언론도 몇 분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쓰실 언론도 있고 안 쓰실 언론도 있겠지만 우리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이런 걸 좀 특집 삼아서 한번 대담 자리나 토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느 국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정신장애연대 문종건 공동대표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문종건이라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정신장애연대에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문제가 좀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 그 심각성들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해자이기도 한 그런 처지에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누님 가장 큰 누님 마지 누님께서 직장을 다니다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뇌를 다치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제 정신분열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접근하는 데 있어의 그 기본적인 관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정신장애에 대한 문제를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국가의 어떤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기 위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만들기 위해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족의 2인이 지금 현재 보호자로 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고요. 형제들 중에 다른 형제들이 지금 현재 보호자로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보호자한테 입원 동의서를 아무런 저기도 없이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환자에 대한 어떤 뭐 소견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편으로 달랑 동의서 한 장을 보내가지고 동의서에 사인해서 몇 월 며칠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런 통지문과 함께 가족들에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만약에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걸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체,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강제 입원과 관련된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족들의 어떤 그런 고민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가족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를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매형이 갑자기 빨간 양말을 신고
나타나서 호기 있게 술 사주겠다 그래서 술집을 갔는데 술값을 저보고 내라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한두 번은 끌려가서 술값을 내다가 이상해서 저희 누이한테 물어봤더니 너희 매형이 한 달 전부터 이상하다. 그래서 마침 그때 뭔가 이상해서 정신과 선생님하고 뭐 상담을 해보니까 그거 병이다. 뭐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하이퍼메이니에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을 투약하더니 이제 데려가라고 지금까지 저희 매형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강제 입원이 지금처럼 약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매형을 제가 제 차에다 태우고, 물론 강제 입원의 방식이 간단했습니다. 제가 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갔던 건데,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지금 정상화되고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를 장사화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사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동안 예산이라는 측면만 보면은 가족이 그동안 부담해야 될 치료비니 뭐니를 예산이라는 형태로 편성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몇몇 사람이 떼어먹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산만으로도 사실은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한테 주지 말고 진짜 복지에, 그러니까 사회 복지에 쓴다 그러면 아마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 이런 모임의 결과가 헌법 소원으로 이제 연결될 거고, 오늘 제출하실 겁니까? 이제 오늘 발표를 하고 다듬어서 아마 이제 헌법 소원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님들도 좀 더 필요하고 또 변론 준비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자료, 사례, 또 이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아진 자료는 국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데, 개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까 우리 배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거 이런 건 저희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늘 이런 모임이 있으면 마지막에 울부짖음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 울부짖음이 아니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발표할 내용은 아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만일 거꾸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신병원에 지금 만에 가둔다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아주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거를 당한 분들의 심정으로 그 울부짖음을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의 최광명 회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그 변호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학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당사자 이외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제 입원, 감금, 강제 치료를 자행하는 국가폭력 정신보건법 24조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할 때 제가 이렇게 폐지하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폐지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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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하는 결코 의료행위는 아니다. 포로 수용소 다를 바 없는 곳에서 행해지는 고문과 학대의 한 자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죽어가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 유린으로 정신장애인이 되어 왔다. 정부 당국 무관심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신건강
의학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며 갇혀 살아야만 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신장애인의 부양 의무는 오직 가족에게만 돌아갔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몇십 년 동안 감옥보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하여 살아왔던 것이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만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악법은 너무나도 쉽게 악용되어 한 사람의 인간을 돈벌이에 눈이 먼 의료기관과 의하여 납치하고 감금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약물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신체와 정신을 말살하며 멀쩡한 사람들도 평생 후유증으로 신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악법을 20년째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향하여 외친다. 국가는 어째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이미 오래전부터 없애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가? 국가의 정신장애인의 울부짖음을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국가 인권에게 외친다.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정신장애인이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 입원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 법관의 영장에 의지하지 아니 인신을 구속의 평생을 징역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숙박하고 감금하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위반됨을 선언하리라.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책임준비위원회 이상입니다. 네, 오늘 모든 일정을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 번 모인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법이 개정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의견이 맞다고 동의해 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노력을 같이 하기를 부탁드리고 약속하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